그럼 이제 결국은 그 비타민 C에 대한 효능을 가지고 실험을 해야 되는데 사람한테 실험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결핍 때문에 죽으니까. 그래서 영장류를 가지고 실험을 해야 되는데요. 영장류 실험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가장 어려워진 계기가 바로 이제 코로나 때 어려워졌거든요. 코로나 백신을 하기 위해서 그때 이제 영장류가 비싸졌습니다. 비싸져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영장류를 못 쓰게끔 국제적으로 이제 법으로 규제가 됐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영장류 한 마리가 얼마 정도 하냐면 한 2천만 원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대체 기술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쉽지가 않죠. 근데 우리가 보통 실험할 때 동물을 한 60마리 가지고 하면 원숭이 가지고 하다 보면은 몇십억이 들어가야 되는 실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블러너카운 마우스라고 해서 생쥐는 하루에도 6g 이상씩 비타민C를 만드는데 비타민C 못 만드는 생쥐를 만들었어요. 그거 방법은 간단합니다. 사람이 글로라고 하는 유전자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쥐한테서 글로라라고 하는 유전자를 빼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포도당을 줘도 비타민C를 못 만들더라는 거죠. 근데 이 생쥐는 대한민국에서 저희 연구실에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연구들은 다 비타민C를 결핍시킨 상태에서 한 거기 때문에 사람한테 적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부분들이 갖춰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비타민C를 안 주고 난 다음에 일주일만 지나면 비타민C의 농도가 뇌, 부신, 폐, 간, 소장, 대장 온갖 종류의 장기에서 쭉 떨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결국은 사람한테도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렇지만 사람한테는 실험을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도 보면 대부분의 장기는 일주일 내에 급감을 하는데 뇌하고 부신은 비교적 오랫동안 유지가 됩니다. 왜? 뇌하고 부신은 활성산소라고 하는 게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카테코라민이라고 하는 여러 종류의 또 호르몬,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비타민C가 그만큼 많이 필요해서 많이 쌓아두고 쓴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제일 빨리 감소가 되는데 왜냐면 우리가 산소 호흡을 하니까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니까 폐는 빠르게 감소하더라.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사실을 확인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1주, 3주, 5주에 대한 변화를 확인을 해봤더니 혈중에서의 비타민C 1주부터 그 다음에 체중이 3주, 5주째는 요새 가장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성인병에서 문제가 되는 콜레스테롤이 증가가 되는데 그 중에서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있는 HDL 콜레스테롤이 감소가 되더라. 그러면서 이제 그 글로노카운 마우스에서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해봤더니 이건 이제 뭐냐면 갈비뼈 연골인데 갈비뼈 연골 부분이 연골층이 얇아지고요. 골절 위험도도 증가가 되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이거 폐대동맥입니다. 폐대동맥이 이런 식으로 안에 엘라스틱 파이버라든지 엘라스틱 파이버는 고무줄층이에요. 그래서 동맥층이 늘어났다 줄었다 하면서 혈압을 갖다가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안에 뻥 비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혈압이 확 올라가면 동맥이 뻥하고 터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뇌졸중이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위험도를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제일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간세포인데 간세포가 듬성듬성 이런 식으로 죽어있는 간세포가 보이고 염증도 증가되더라.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간염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다음에 음주를 많이 하셔서 간에 대한 손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발생하더라. 그래서 이제 항상 저는 이제 술 같은 거 이제 술 좋아하진 않지만 친구들하고 이제 술 먹거나 이럴 때 비타민C 주고 아비타민C 주거든요. 그러면은 술 덜 취하고 그 다음날 숙취도 많이 좋아지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제가 이제 고민을 했죠. 그럼 이제 그 염증인 간염 한번 연구해 볼까? 그 다음에 생명식별의 연구 뭐가 있을까? 뇌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그 다음에 이게 당뇨하고도 연결돼 있을까? 그 다음에 염증성 장염에, 왜냐 아까 김인승 교수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염증성 장염에서 알파사이클린이라고 하는 파킨슨을 유발하는 물질이 거기 이제 쌓이니까 염증성 장염에도 효과가 있을까? 근데 이걸 갖다가 전부 다 어디서 해봐야겠다? 내가 갖고 있는 글로노카운 마우스에서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이제 고민을 했죠.
그래서 일단 봤더니 간하고 비타민 C에 대해서 급성 간염 모델을 유발시켰더니 결국 비타민 C는 간을 지키는 항산화 면역자적 보존인자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에서 심장을 지켜주는데 이게 보니까 정상적으로 비타민 C를 만드는 생지, 그 다음에 블러너컷 마우스는 비타민 C를 계속 투여한 거죠. 사람하고 똑같은 상태, 그 다음에 블러너컷 마우스 비타민 C를 안 준 애들한테 다 스트레스를 빵 줘봤더니 비타민 C가 없는 상태의 블러너컷 마우스는 일찍부터 죽어나가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얘가 어떤 기준에서 죽어나가나 보기 위해서 제일 먼저 심장을 뒤졌거든요. 이게 이제 심장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수박을 위에서 자르거나 중간에서 자르면 단면이 다르잖아요. 크기가 넓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심장을 자를 때에는 여기 있는 이게 이제 퍼퓰러 머슬이라고 해서 우리말로는 꼭지근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정확하게 보이게 잘라야지 이 단면이 다 균일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런 걸 한국말로 꼭지근이라고 하는데 대학원생은 저거를 갖다 정확하게 자르기 위해서 꼭지가 돌고 그다음에 교수는 대학원생이 저걸 잘못 잘랐고 꼭지가 돌고 그래서 저걸 이제 꼭지근이라고 저는 부르는데 지금 보면 그 꼭지근들이 모양들이 다 똑같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면이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를 하시면 되고 비타민 C를 만들어내는 정상적인 생지의 좌심실입니다. 좌심실 벽 두껍고요. 그 다음에 안에 공간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피가 차 있을 경우에 좌심실이 꽉 젖어갖고 우리 몸에 온몸으로 피를 보내는데 비타민 C가 없으면 좌심실 벽이 느슨해져요. 느슨해지고 피가 들어가는 공간도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피를 제대로 못 보내겠죠. 근데 여기에다 비타민 C를 줬더니 만들어내느라고 심장 구조가 똑같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다 스트레스를 줘봤더니 좌심실벽이 더 늘어나요. 그러니까 늘어난 팬티 고무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중간에 공간에는 공간이 좁아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예요? 혈액이 잘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스트레스 받을 때 갑자기 급사를 하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이 이제 비타민 C 결핍된 경우들이 이제 많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한 거는 사실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실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윤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한데 저 해부학하는 친구들 중에는 이제 국가수나 그다음에 그 국방부의 그 부검의로 가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특히 국방부의 부검의로 가 있는 친구들한테서 어떤 얘기들을 많이 듣냐면 사병으로 와 있는 친구 중에 그 목매달아서 자살하지 않는 애들 중에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고 죽어 있는 애들이 많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뭐냐면 변사 상태이기 때문에 국방부 부검의가 부검을 합니다. 그러면서 샘플들을 갖다가 보관을 해놓습니다. 심장 샘플, 혈액 샘플. 그래서 그래? 그러면 그 혈액 샘플하고 심장 샘플 좀 줄 수 있어 해서 가져다가 분석을 해봤더니요. 목매달아서 결국은 자살한 친구의 심장이나 혈액에는 비타민C 레벨이 정상인데요.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못 일어난 애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심장이나 혈액에서의 비타민C 레벨이 거의 제로였었어요. 물론 그게 이제 케이스가 많아야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런 비타민C가 심근경색이나 심장 돌연사에 대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제 근거를 제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실험을 해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좀 더 그러면 의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심장 초음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쥐의 심장 되게 조그맣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마우스의 심장은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뜁니다. 근데 비타민C가 결핍된 마우스의 심장은요, 굉장히 천천히 뛰죠. 그리고 여기, 아까 얘기한 좌심실이 늘어나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비타민C를 주면은요, 요거랑 비교 한번 해보시죠. 거의 비슷한 속도로 뛰죠. 그러니까 심장의 기능이나 그 다음에 구조나 이런 거를 비타민C가 유지를 시켜준다는 건데 여기에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 스트레스 받으면 심장이 더 늘어진 상태에서 심장은 더 천천히 뜁니다. 그러니까 피도 제대로 못 보낸과 동시에 기능적으로 떨어지니까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이런 산화 스트레스와 원인, 그다음에 심근세포가 손상이 되면서 심장이 제대로 구조를 못 이루고 이런 것들이 염증 반응, 심근염이라고 하죠. 이런 걸 유발하는데 비타민C가 이걸 이제 방어를 해주겠구나라고 하는 이제 알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뇌에서는 어떠한 그게 필요하냐라고 하는 걸 보기 위해서 뇌를 본 이유는 뭐냐면 뇌가 그 혈액 농도의 한 100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했냐면 암컷과 수컷을 교배시킨 다음에 임신이 딱 된 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암컷한테서 비타민 C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쥐는 28일, 4주가 임신 기간이거든요. 임신 기간 내내 비타민 C를 엄마가 못 먹었어요. 못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태어나는 애들을 봤는데 보통 쥐들은 6에서 8마리씩 새끼를 낳거든요. 근데 비타민 C를 못 먹은 엄마는요. 거의 4마리 이상이 뱃속에서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태어난 애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뇌에 심각한 혈관 손상을 가지고 태어나요. 괴혈병이 혈관이 손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태어난 애들이 여기 보면 소뇌가 이걸 이제 폴리에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소뇌가 이런 식으로 굴곡이 돼줘야 되는데 결핍이 되면 소뇌가 완전히 뭉뚱그려져 있습니다. 소뇌는 대표적인 어떤 작용을 하냐면 운동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임신 중에 비타민 C는 역삼도 중요하지만 비타민 C는 똘똘하고 정상적인 뇌 기능을 가진 이세를 태어나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비타민 C가 포도당으로부터 유래가 됐으니까 이게 포도당하고 관련이 있는 당뇨. 근데 이게 당뇨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혈당 조절이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갖고 혈당 조절에 대해서 어떻게 작용을 하나 봤더니 결핍을 3주, 5주 시키고 난 다음에 봤더니 제일 중요한 거. 비타민 C가 결핍이 되면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았다가 떨어지는 정도가 늦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혈당 스파이크는 올라가지만 원상태로 회복이 되는 게 줄어들더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뭔가를 봤더니 혈당에 조절하는데 중요한 작용을 하는 인슐린이 분비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 비타민C를 주니까 비타민C를 만드는 놈처럼 인슐린이 분비가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타민C가 결국은 인슐린 분비를 유지시켜 줌으로써 이런 혈당에도 조절에도 도움이 되더라라고 하는 결론이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제가 좀 말씀드릴 것 중에 이제 우리 요새 핫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장내 미생물 관련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염증성 장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장애 흔히 얘기하는 과민성 대장 증상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대장에 출혈을 동반해가지고 대장에 염증이 생기면서 염증이 생기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장기들 간에 있는 붓는 어디전이라는 과정이 나타나는데 이걸 갖다가 비타민 C를 갖다가 결핍시킨 다음에 염증성 장염을 유발했더니 결국은 여기에서 보시면 이 장의 길이 자체가 짧아지더라는 거예요. 짧아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염증이 심해졌다라는 거거든요. 그 짧아지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 장벽 자체가 느슨해지고 장기에 있는 점막층 자체가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안으로 염증 세포가 들어가면서 이 장에서의 염증이 더 악화되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비타민 C는 장에서의 점액층을 유지를 하면서 그 다음에 거기에서 염증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더라라고 하는 걸 이제 알게 됐죠. 그리고 지금도 이거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요. 비타민 C가 뭐 감기를 예방해주고 치료해주는 효과가 있다. 어떤 사람이 있다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어느 시점에 비타민 C를 먹는가예요. 그래서 제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비타민 C를 결핍시킨 생쥐에다가 감염을 시키는데 감염과 시킨과 동시에 비타민 C를 투여하고 한쪽은 비타민 C 투여 안 했거든요. 투여 안 한 애들은요 일주일 내에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근데 비타민 C를 투여한 그리고 정상 마우스에서는 다 살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초기에 비타민 C를 섭취를 해야지 감기 예방 효과가 있다. 그다음에 충분한 비타민 C 유지가 감염 전에 이루어진다면 감기 예방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서 이제 한국인삼공사에서 홍삼하고 비타민 C를 좀 같이 해보면 어떻겠느냐. 왜냐하면 홍삼연을 만드는 과정은 뭐냐면 6번 이상 인삼을 찌거든요. 근데 비타민 C 열에 약해요. 그래서 홍삼 액기스 속에 비타민 C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 비타민 C를 넣게 되면 홍삼의 기능을 올릴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해가지고 이제 용역 연구 과제를 받아서 해봤더니
비타민 C하고 홍삼을 같이 넣어줬더니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서 생존율이 증가가 되더라. 그래서 정관장 비타민 C를 뭐 특정 제품을 제가 홍보하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드시게 될 경우에는 비타민 C를 항상 같이 드셔주면 효과가 더 좋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종류의 면역 세포들 중에서 이제 특히 이제 T 세포에 대한 어떤 그 효과적인 작용을 해서 이제 우리 몸에서의 뭐 염증이나 바이러스 감염이나 암에 이제 주된 효과를 높여준다라고 하는데 이제 거기에는 흡수 경로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SVCT라고 하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걸 뜨면 이제 비타민 C가 주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SVCT는 1하고 2가 있는데 이게 주로 이제 분포되는 장기가 좀 다른데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이제 그 장기에서의 농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작용을 하거든요. 그 외에 이제 면역 세포들에 대해서도 수지장 세포나 이런 것들의 활성도 높여주는데, 자, 그러면 메가도즈에 대한 생각이 어떠냐? 중요한 건 메가도즈는 딱 하나로 정해진 공식 용량은 없습니다. 근데 일일 권장량 대비 하루의 상한 섭취량은 2g까지를 상한 섭취량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처하고 USDA라고 하는 미국의 농무부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보통 2g을 넘게 되면 설사나 복통 등이 유발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보통 6에서 18g 드시는 분이 있지만 특히 신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이나 그 다음에 철분이 과다하게 축적되는 분들은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결론은 그겁니다. 잘 드시는 분이 있지만 누구에게나 이게 정답으로 권유할 수는 없다라는 부분이죠. 고용량은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타민C 얘기가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건 뭐냐면 마크 레빈이라고 해서 미국의 내과 의사인데요. 이 사람이 1996년도, 2004년도에 미국 내과학회지에 실은 논문의 결과입니다. 이건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예요. 보시면 일단 3g만 가지고 비교를 하겠습니다. 자, 이게 3g이 요 위에 있는 네모인데요. 지금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3g을 500g, 500mg씩 6번 나눠서 먹었습니다. 나눠서 먹었더니 혈중 최고 농도인 220 마이크론을 유지를 했다는 거예요. 쭉 유지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많은 3g을 한 번에 먹었더니요. 이게 15시간째에 피크가 되고 쭉 떨어지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비타민C를 먹더라도 나눠서 먹어라. 메가도즈를 하더라도 나눠서 먹어라 라고 하는 게 여기서 핵심인데 이 3g을 정맥주사로 했더니 220 대비 1760으로 무려 8배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메가도즈에 대한 효과를 보려고 하면 정맥으로 맞아주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게 결론이고요. 그러면 왜 나눠서 먹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던 SVCT에 대한 건데 이게 흡수에는 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00mg을 먹게 되면 거의 100% 흡수가 되는데요. 이게 1000mg 먹게 되면 50%만 흡수가 되고 50%는 소변으로 나갑니다. 근데 그 이상을 먹게 되면 20% 먹었을 때 80%가 소변으로 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루에 200에서 400mg 이상은 먹지 않는 게 좋다라는 거고 만약에 그걸 토대로 해서 메가도즈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200에서 400을 나눠서 먹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봤을 때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최고점에 도달한 다음에 농도가 감소가 되는데 아타민 C는요 그 이후에도 계속 증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면 더 오래 유지가 되더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뭔지를 이제 제가 연구를 해봤는데 아타민 C는 비타민 C하고 아타모하고 붙어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체내에서 비타민 C, 아타민 C가 떨어져 나오면 이 아타모가 그냥 떨어져 나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비타민 C가 들어가는 SVCT1, 2라고 하는 단백질을 발현을 증가를 시켜요. 그러니까 밖에서 기다리던 비타민 C가 세포 안으로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앞타민 C에서의 앞타모의 역할은 뭐냐면 비타민 C가 오랫동안 유지되면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데 중요한 도움을 주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흡수율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이 먹어도 불편 한계가 있고 그런데 여러 번 나눠 먹어야 되는데 이게 아침, 오전, 오후, 저녁, 취침 전에 하고 여러 번 나눠 먹는 게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 앞타민 C 같은 경우는 하루 1회만 섭취해도 되기 때문에 아침에만 드시든지 아니면 저녁은 선택해서 드실 수 있는 복용의 편의성까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들어가면 비타민 C는 결국 이제 항산화 작용, 항암 작용을 하는데 여러 종류의 암에서 이게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이 항암 작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로 이제 정맥 주사로 고용량을 맞으시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고, 경부로 했을 때에는 혈중 농도가 올라가는 게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치료적 농도는 정맥 투여로만 도달 가능하다. 그래서 건강하신 분이라고 할지라도 피곤하거나 이럴 때 그때 이제 병원에 가셔가지고 비타민C 수액 맞으시는 거 그거는 제가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핵심은 뭐냐? 많이 먹는 것보다는 오래 유지하는 게 중요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아까 우리 김윤성 교수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이거 뭘 할까? 라고 해가지고 생각을 해봤더니, 아, 그래, 앞탐하고 비타민C, 앞타민C를 만들자! 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제 김윤성 교수가 앞타민C를 만들었죠.